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초대석의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과학자이고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신 장인순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요즘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연구실에 책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요? 이 책들은 제가 이제 2005년에 네네.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이제 간두고 부터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지금 14년 동안 한 6천여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벽수하는 게 책이 밖에 더 있겠어요? 네. 책 읽고 이제 글 쓰고 하는 게 제 하는 일이에요. 예. 요즘 글 쓰시고 예. 책을 읽으시고 예. 이 많은 책들 중에서 혹시 박사님께서 유독 좀 애착이 가는 책이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선 그 문사철이라 그래요. 네. 문학, 역사, 철학에 관한 책이 이제 많고, 주로 인문학 책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그 물리나 수학 공부를 해요. 아직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인으로서 이제 뭐 물리나 수학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우주에 관한 책이 많고, 네. 또 수학에 관한 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옛날에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읽지 못했던 많은 책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 접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니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께서 과학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반대 분야인 문학을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사실 인간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제 문과 이과를 나는 거 자체가 사실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문학에 관심을 갖고 특히 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시를 보면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시를 읽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럴까요?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또 용기를 얻었던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걸어보지 않는 길, 네. 로버 프로스트의 그 걸어보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 그런 시는 굉장히 그 개척 정신의 그런 시거든요. 네. 그런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언을 많이 얻었어요. 시를 읽으시면서.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점점 멀어졌는데 참 고맙게도 유학 시절에 영시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시를 참 많이 읽고 많이 모았어요. 네. 예, 그래. 여기에도 시집이 많은 걸로 아까 제가 봤는데, 예. 혹시 한국 시인 중에서는 좋아하시는 시인 있으신가요? 잠깐만, 내가 이걸 좀 이제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네네네. 한국 대표 명시선 100권이 출간이 됐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100권을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내가 맨 먼저 100권을 신청한 사람이래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 시인들이 다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제 윤동주 씨라든지 네네. 조병아 씨, 뭐 귀천덕 씨 이런 분들 정말 좋은 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 100권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시가 많구나.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시집이 한 1600권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시집이 1600권이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시는, 그래서 시가 참 내 삶에 큰 힘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 이제 시 낭송에 가서 심사도 해보고. 심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네. 이제 시인들을 만나면 참 편한 것이 우선 저는 이제 시인들은 아름다운 언어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를 다니는 분들. 찾아다니는 분들. 예. 그래서 시인들은 배고파도 행복해요. 네네. 아름다운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그래서 난 시인들 보면서 참 순수하고. 네. 그 순수한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순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들은 참 멋쟁이다. 네. 배고파도 행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요즘 한두 권 시집 사기도, 사시는 분도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백선을 다 구입하셔서 직접 읽어보시고 하셨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잘 보고, 뭐 구입할 거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사님 혹시 또 시 쓰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시를 썼다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네네. 내가 이 책에 제가 이제 시 비슷한 걸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저희 시청자분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별로 아름답지 않는 음성으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시가 있어 행복하네. 네. 이런 글을 한번 써봤는데, 누군가가 시는 상처에서 피는 꽃이라 했다네. 고통받는 구류의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듯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승화시켜 시를 탄생시키지. 내 가슴과 영혼이 고통받고 방황할 때 시는 내 시린 영혼을 위로하고 내게 삶의 의미와 용기를 주지. 시어처럼 순수하고 시어처럼 아름답고 시어처럼 예리한 언어는 없지. 그것은 시의 공간을 넘나드는 언어의 생명 때문이라네. 언어의 생명력 때문이라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유한진 씨가 쓴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주 짤막한 글인데, 손발이 시리면 일기를 쓰고, 무릎이 시려면은 구체적으로 못할 긴 사연의 편지를 쓰고, 이 작은 가슴마저 시려면 이름 모를 시를 찾아 나선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기를 쓰는 이유, 편지를 쓰는 이유, 시를 쓴 이유가 다 그렇게 다르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시는 이 작은 가슴이 시를 올 때 쓰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승자의 글이 아니거든요. 패자의 글이거든요. 모든 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린 이 가슴을 위로하고 쓰다듬는 것이 바로 순수한 시의 언어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를 좋아하시면 또 낭송가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많이 알죠. 지금 딱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바로 저 앞에 계시는 우리 김종진 네, 씨. 1번 김종진 이제 낭송가님, 이제 대전에서 노금선 씨하고 제가 노금선 오래전에 가까이 낭송가님, 지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명순, 지금 이치우라고 이름을 바꿨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명순 낭송가님, 그 나영순 씨인가? 나영숙 예, 낭송가님, 그리고 예. 이제 이정현 씨. 이정현, 그 뭐 이정현. 대전에 그 신앙송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길 자주 가니까 아는 사람이 많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네. 신앙송가분들도 아주 아주 잘 교류하고 계시고, 박사님께서는 과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문학에 대한 애착도 깊으신데 또 문학단체하고도 좀 소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이제 우선은 그 대전에서 나오는 문학 잡지는 내 방에 안 들어오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원비설도 그렇고 이제 뭐 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문장이라는 그 잡시 그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고문을 맡고 있고 문장이 또 대전의 모든 저 단체 네. 문학 단체하고는 내가 다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대전에서 나오는 모든 문학 잡지는 이 방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제 작은 힘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잡지 또 대구에 시사랑이라는 회가 있어요. 시사랑대요? 네, 거긴 제가 이제 고문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네.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네. 또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래요. 지금 또 그 문학단체 중에서 또 특히 또 딱 생각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시사랑하고 이제 네. 그 문장이라는 그게 있고 대전에 이제 충청문화예술인가 거기도 제가 이제 충청문화예술이요? 거기도 이제 내가 이제 조금씩 기여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이제 이렇게 네. 과학자이시기도 하지만 한 문학인이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 관련 시집은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머니에 대한 시를 또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예, 사실 이제 네. 어머니 하면 참 가슴이 네. 아련할 때가 많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홀로 7남매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삶을 살면 한 번도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69년에 이제 유학을 떠날 때 다 그 당시 이제 100불을 정부에서 허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100불도 없을 만큼 힘들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떠나가 한 일주 전이니까 이제 100불을 어디서 빌려오셨어요. 하나로. 그래서 사실 이제 가면 이제 장학금은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불 들고 가는데 내일 제가 이제 떠나는 날인데 그날이 69년 1월이었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저희 방에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떠나는 아들을 무슨 덕담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들어오셨는데 이만한 하얀 종에다가 뭐 싼 거 줄 주시고 그냥 방을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지 그걸 열어보니까 딱 태극기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태극기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태극기를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일본서 좀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네.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그 가슴에 닿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도 이제 어머니 생각만 하면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이 되고 맨 먼저 한 것이 연구소 엄다게 네. 남한에서 제일 큰 그 12m짜리 큰 국회 개항들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가 되면 맨 아침에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목례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이제 유학 중에 제가 이제 불소화학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원자력으로 왔는데 연구실에서 폭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다 피부 이식을 한 곳이거든요. 그러시네요. 2번이나 피부 이식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아픈 고통 중에서 한 번도 의사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어머니가 준 태극기가 나를 붙들어 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노란 얼굴이 백인 앞에서 엄살 떤다는 걸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고통을 한 번도 아파서 소리 안 하고 고통을 참았어요. 그것이 그 태극기가 제게 힘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양인의 자존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저를 시켰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 아프면 소리 지르래. 소리 지른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아픔을 참으니까. 그래서 지금 참 그 어머니한테 고마운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학위가 끝날 때 그렇게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이 화상 때문에 학위가 3년이나 더 걸렸어요. 병원에 신세 지느라고. 그 내가 이제 학위 끝나고 1년 만에 그냥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그냥, 이젠 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떠나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어머니의 임종을 모르고 나서 어머니의 이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란 것이 있어요. 너무나 편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편한 모습. 난 그렇게 편한 모습을 생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어머니란 시만 있으면 찾았어요. 저 안에도 이제 어머니란 시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성경에서도, 경외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다는 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백발이 허여되어 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어머니. 지금 살아계셨으면 이제 100살이 넘으셨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시집을 보고 어머니는 나오면 무조건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시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이 결국 이제 내가 시를 읽게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라는 것은 그런 그 마음의 상처, 그런 애틋함,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시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자력의 아버지로 불리우시는 장인순 박사님이 있으시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그 태극기, 자그마한 태극기 한 장이 진짜 타지에 가서도 항상 그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화상 폭발하셔가지고 이렇게 화상도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힘이 그 어머니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어머니신 것 같아요. 우리 또 2살 유학 보낼 때 내가 몰래 태극기를 내서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갔다 이제 방에다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 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벽에다가 태극기를 걸어놓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이들 유학 보낼 때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태극기 한 장 넣어줘라. 그것이 공부하라 소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행동하는 어머니, 네. 말보다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때 유학 떠나실 때 처음으로 어느 나라로 가셨어요? 카나다를 갔었어요. 캐나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학원 6년 동안에 가정교사를 5년을 했었어요. 네. 하면서 얻은 게 폐기력을 얻었어요. 아, 폐결핵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이 그렇게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58학번인데 64년에 이제 미국 어느 대학에 다 이제 가게 됐는데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좌절했죠. 그때만 해도 폐결핵이라면 굉장히 큰 큰 병이었어요. 병이었죠. 네. 그래서 많은 좌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66년에 내가 대학원을 막 졸업하자마자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었어요. 네. 26살에. 26살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폐결핵이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내가 이제 가장 그 가슴에 걸리는 게 뭐냐면 폐결핵에 걸리면서도 가정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에게 내 벼락이 옮겨오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그런 그 두려움과 미안함. 근데 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인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폐결핵 걸려서 술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못 자니까 혼자 자게 해다. 보통 가정교사 매일을 데리고 네네. 자거든요. 이제 그런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카나다에 있는 내가 대학원 공부해서 고려대학으로 그 유학생을 추천해달라는 총장의 편지가 총장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총장이 하루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런 게 왔는데 가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폐결핵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그때 이제 8년째가 됐죠. 이제 폐결핵이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장학금 받아서 이제 69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보다도 5년 늦게 떠난 거예요. 5년 늦게 떠났어요. 5년 늦게 이제 이 폐결핵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는 것이 평생 지금까지 그러고 사는데, 평생. 아우, 대단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에 많이 힘쓰셨고,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근무하셨을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참 많죠. 네. 사실 이제, 그럴까요? 달걀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죠. 네. 그야말로 빈손으로 바위치는 그런 신죠. 그렇죠. 제가 79년에 이제 정부의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는데, 가니까 실험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그 사과 박스를 쫙 놓고 비닐로 덮어놨더라고. 그리고 연구원들 6명에다가 돈도 연구비도 1,000만 원도 안 된 시절이었었어. 근데 정말 참 너무 깜짝 놀랐어, 와서 보고.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용기를 얻은 것은 같이 할 연구원들의 눈빛을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뭐냐. 없는 것 탓하지 않고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를 탓하고 없는 것 탓하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빈손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불과 30년 만에 세계 탑급까지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대단한.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이 참 우수한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성이 밑바탕을 해야 돼요. 정직성이요? 국민의 정직성이 바로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도 정직해야 데이터를 조작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학부형들 어찌 강의할 때마다 아이들 좀 정직하게 길러주십시오.
있고. 네. 나는 가끔 이 시절이 되면 부모가 자식들 교육에 뭐 그런데 그 부정에 개입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슬픈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런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뭐가 되겠어? 그렇죠. 응? 그래서 참 우리가 좀 그런 점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께서는 또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네. 네. 이 책을 또 쓰셨어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이 책은 제 철학을 그랬고 뭐 철학을 좀 거창하고 네. 제 삶의 이야기를 여기다 썼어요. 삶의 네, 이야기요? 삶을 쓰면서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발견하자. 저는 이제 추정이 그거거든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자. 참모습을. 왜냐면 이제 이게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부여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받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진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파스칼이 밤새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 공간과 이 시간을 내게 부여했는가 하는 그런 독백이 나와요. 네. 누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내게 부여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한 45개국 해외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 또 내 삶의 철학.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성의 사회활동요? 독서에 대해서.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인류의 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 인력을 활용 못하면 저는 선중 못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의 그 활동과 그 독서. 네. 왜냐면 이제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서 1억 6천만 권의 책이 나왔어요. 1억 6천만 권. 야. 네. 근데 그 책에 앞으로 모든 검색이 끝나면 한 권의 책이 될 거라고.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예요.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것만이 선진국 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정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근데 그 플러스 시를 읽으면 참. 그래서 여기서 시작선 내가 시시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맨 처음에 내가 시시문으로부터 아마 이 책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시심. 네. 맨 처음에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거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심, 그것은 착하고 순수한 마음.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시는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난다. 시는 아름다운 언어의 성찬을 만끽하는 즐거움. 시는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 시는 가장 절제된 언어로 이루어진다. 시를 읽는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다. 시는 나지막한 속삭임, 고된 세상의 작은 의지처. 시는 언어의 꽃이다. 시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 언어이다. 시의 미래는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지주를 시에서 찾는다. 시보다 더 쓸모있는 무엇이 또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시를 쓰는 시인은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다. 네, 이게 박사님께서 쓰신 내용인데 이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이 책은 단순히 그냥 언뜻 보면 우주가 들어가고 과학자님이 쓰신 책이기에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좀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장인순 박사님의 모든 삶의 철학이 스며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상력이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상상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려서 빌려서. 책 제목을 쓴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바로 상상력이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은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했어요. 근데 인간은 진화 대신에 학문을 택했어요. 상문. 그래서 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네. 가장 무지하게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멍청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교육이 효과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5살이 되면 숫자를 써요. 글을 읽고 15살이 되면 미분방정식을 풀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 개념이요? 시간 개념. 네. 그래서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요. 시간을 활용하죠. 그래서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하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하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인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동물도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이런 문명을 만든 것은 바로 상상력. 거기에 시간과 문자와 숫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이 책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한번 꼭 구입하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지금 되게 정정하세요. 걸음도 막 빠르시고 청년처럼 예. 특별히 뭐 관리하시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요. 노인이 아니고 네.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야겠다.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야겠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국체전에 제가 성화 봉송을 나갑니다. 와, 올해요? 예, 유성구에서 이제 한 사람 추천했는데 저를 추천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나가는 이유를 쓰라 그랬어요. 건강한 어른으로 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매일 새벽 5시에 운동장에 가서 매일 아침 6km 조깅을 하는데 과거 15년 동안 이쪽에 있어서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네. 이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나 삶을 살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자기하고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 생각해요. 자신과의 약속. 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 너희들이 엄마 아빠 약속을 깰 수 있고 너희들 선생님하고 약속을 깰 수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자. 네.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이고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금년에 우리나라로 80이 됐습니다. 네. 75세가 되는 해부터 내가 한 약속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어떤 거라고? 그게 75세 되는 새벽에 이제 글을 쓰면서 금년은 내 생에 가장 젊은 한 해야 하는 약속. 내 생에 가장. 그리고 매일 아침 운동장을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해. 오늘은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이야. 네. 그러면 피로도 풀려요. 내 생에 젊은 날. 네. 그럼 매일 아침에 운동장에서 일출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일출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내 혼자 즐기는 일출. 네. 그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글이 있죠. 쓰러질 3일만 볼 수 있다면 시의 두 번째 상황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그 장엄한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매일 아침 해 뜨는 모습을 봐. 뜨는 모습. 그래서 네. 언제나 하는 것이 나하고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남하고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해요. 네. 어떤 거? 한 번도 난 건강을 달라는 기도는 해본 일이 없어요. 아. 그는 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대신 내가 성경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내 시력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만 해요. 네.
근데 뭐에다가. 길을 좁게서한테 기가 나빠졌어.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하루 적어도 뭐 거의 매일 하루 6시간 이상 책을 보는데 아직도 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네. 많아.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면 눈이 좀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독서를 하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즐거우면 눈이 아플 수가 없어. 책에 빠지다 보면. 책이 너무 어렵거나 즐겁지 않으면 눈이 아파. 근데 책이 즐거우면 빠져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난 그래요. 뭐 시간이 없어 책을 못 본다. 뭐 눈이 아파서 못 본 건 다 핑계고. 그래서 저는 서울의 친구들을 만나면 서점에서 만나서 책을 사줘요. 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 방법은 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 잔소리가 줄어요. 책을 안 보면 입을 어디다 잔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은 우선 나를 위해서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세상을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깨쳐간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게 뭐 누가 뭐 돈을 어멍 갖다 준다서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네. 또 아름다운 시를 그래서 내가 이제 시집을 사가지고 좋은 시 한 편만 발견하면 우리말로 본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시가 다 아름다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시. 시. 내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갖다 준 시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은 우리 이제 집사람이 요즘 이제 유만추 시가 그리고 이게 송구라기가 굉장히 아프다. 근데 아프시죠?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네. 송구락 염주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이걸 복사해서 집사람 가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염주 공강규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주무르고 막힌 변기를 뚫고 아이들과 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던 관절염 걸린 손가락 마디 이제는 굵을 대로 굵어져 신혼의 금반지도 다이아 반지도 맞지가 않네. 아니 이건 손가락 마디가 아니고 염주알이네. 염주뭉치 손이네. 내가 모르는 사이 아내는 손가락에 염주알을 키우고 있었네. 제가 이 시를 네. 발견해서 굉장히 참 가슴이 짠하네요. 아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시를 복사해서 와이프에 갖다 줬어요.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이제 사모님께서 가슴이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삶이라는 시가 있죠. 네. 제가 이제 이동진의 삶? 주례를 하면서 주례서를 적어줘요. 네네. 그런데 꼭 그 삶이라는 시를 거기다 끼워 넣어줬어. 삶이라는 시를. 네. 그래서 그 삶이라는 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심순덕 씨. 심순덕 씨. 그분이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여기요? 내가 좀 회원이 됐어요, 그분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오면 내가 읽어주는 시예요. 네. 이것도 조국이라는 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김광섭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더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년의 역사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되 모진 바위에 부닥쳐 지하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이는
내 가슴에서 피가 되고 동맥되는 생명일지니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큰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상징하는 한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 이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네. 김광섭 시인님의 조국이라는 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요번 소장할 때 네. 이제 오는 손님한테 주는 이제 시 모음이거든요. 네. 따뜻한 모음을 전하는 시 모음에서 이제 많은 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내가 좋아하는 시. 네. 여기 장인순 박사님께서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시 모음집으로 만드셔서 여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다는데, 시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깊으셔서 저희들이 많이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들이 이렇게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들을 다 이렇게 접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시집 사가지고 이제 네네. 좋은 시를 여기다 따로 네, 뽑으셔가지고. 예,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월 초가 되면은 내 지인들 한 100명에게 그 달에 많은 시를 보내줘요. 1월의 시. 네. 우리 8월의 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매달 그 달의 시, 네. 1월 달이면 1월 달의 달의 시를 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를 찾죠. 네. 여기 검색해 보면 1월의 시도 막 수백 개가 나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를 접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고마워해요. 네. 시를 보내주면. 행복하죠, 시 받으면. 저도 추가해주세요, 박사님. 넣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어머니를 위한 시도 어디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어머니를 위한. 박사님하고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또 이 문제는 또 저희 원자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원자력 때문에 참 네. 많이 슬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뭐냐면 우주의 탄생의 비밀이 바로 원자력 그 방정식에 들어있어요. 우주의 탄생의 비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을 다녀보면 물론 태양광도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은 예삭주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못 주어요.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원자력은 100% 과학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전체에 우리가 기술 자립을 완전히 하면 연료값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7%는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태양광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산화를 이제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후세대에 뭘 물려줄 거냐. 딱 두 가지를 물려주자. 하나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에서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돼. 이 땅은 영원히 우리 후손이 살아야 될 땅이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원자력 기술 자립해서 후손에 물려주자. 그럼 우리 후손들이 에너지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정부가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세계 탑까지 왔는데 그거 죽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저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후손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가 아니고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뭘 가지고 살 거냐 이거지. 우리가 100% 남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인데 그걸 왜 버리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좀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학은 절대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질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 위험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위험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작년 1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몇 사람 죽은 줄 아세요? 120만이 죽었어요. 120만이. 120만이요? 그러면 부상자가 얼마냐면 곱하기 80이에요. 그럼 약 1억 원 인구가 작년 1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런 건 왜 모르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런 것을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그 비이성적인 두려움 그건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과학자들을 좀 신뢰하고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은 우주의 탄생의 비밀이 있는 거다. 자, 별이 왜 반짝거려요? 저게 원자력이거든요. 별이 저게 핵융합이라는 원자력이에요, 저게. 별도요? 내가 학생들한테 그래. 밤에 왜 별이 반짝거리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원자력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 많은 별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저게. 저 태양이라는 게 저 수소폭탄 원료거든요. 태양이라는 게.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인류의 에너지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얼마나 멋진 방법이에요. 근데 산 다 깎아가지고 태양열이나 하겠다. 그 말도 안 되네요. 제가 69년에 유학을 가면서 그때만 해도 한국의 산하가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일본에 딱 공항에 내리니까 일본 산이 그렇게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10년 후에 내가 돌아올 때 보니까 한국에서 나무가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요즘 산을 다 깎아서 지금 태양열을 하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멀리 보는 지도자. 지금 우리가 당장 어렵더라도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박사님하고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 앞으로 이제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다면 이제 지금 이제 책을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 15년 동안 한 2,500, 한 3,000권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분야죠. 인문, 사회, 뭐 자연과학 할 것 없이 해서 이제 그게 좋은 글만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있어요. A4 한 300페이지. 그걸 정리를 해서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책 제목은 책이 우주를 품다 이렇게 한번 써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여든의 서재. 여든의 서재. 내가 내년에 이제 만 80이 되거든요. 여든의 서재라는 책으로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 글 읽고 책 쓰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원고 써달라는 부탁이 있으니까 그 원고도 써주고 또 필요하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는 거.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하고 소중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자이고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신 장인순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의 윤숙희였습니다.